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이자 배당 공부할 건데요.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그 전에 하나 합시다. 복습. 자, 1강에서 뭐 배웠죠? 복습은 해야지, 우리가. 1강에서 뭐 배웠죠?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열거주의다, 포괄주의다. 나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이지선다. 열거주의다, 포괄주의다. 많이 들어본 거, 열거주의. 이자 배당은 열거주의 중에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걸 따로 쓸 거고, 그거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총 몇 개? 8개. 2, 배, 따라 하세요. 2, 배, 사, 근, 연, 기. 숨 쉬고, 퇴 아니고 퇴, 숨 쉬고, 양. 다시 2, 배, 사, 근, 연, 기. 퇴, 양. 왜 숨 쉬었어요? 2, 배, 사, 근, 연, 기. 합해서 종합과세, 종합과세, 용어 기억하시고. 퇴직 따로, 양도 따로. 저에게 1년 동안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퇴직 양도 8개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제 소득세 신고서는 몇 개예요? 3개.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퇴직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기억나셨어요?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러면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방금 이배사 근년기 합산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과세한다. 분류하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뭔가 발음이 이상하잖아. 분류과세. 근데 쓸 때 불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분류과세, 분류과세. 퇴직 양도는 무슨 소득? 분류과세 소득, 종합소득 아니다. 자, 그런데 이배사 근년기 중에서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뭐라고 부른다?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다. 이거 이제 금융소득할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금융소득할 때 필요한 거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중에서 종합과세와 이미 이자로 들어왔으니까, 이미 배당으로 들어왔으니까 종합과세, 분리과세 구분하는 걸 할게요. 분류과세는 퇴직양도라 사실은 이제부터는 언급이 거의 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론 관련해서 그냥 복습인데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또는 얼마 이상 거소를 둔 자, 얼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한다. 기억나세요? 자, 소득세 과세 기간 역년 과세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돈을 합해서 과세한다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자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 사망일 출국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걸 출국이라고 하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 전날 다음날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의 개업 또는 폐업의 과세기간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요? 종합소득세 2, 배, 사, 근년, 기니까 사업은 폐업해서도 근로나 연금이나 기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영년 과세에 2개의 예외, 사망, 출국 빼고서는 소득세는 예외가 없다. 요거 부가가치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그러니까 소득세를 종로세무서에 내느냐? 강남세무서에 내느냐, 그거 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정한다? 주소지가 원칙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컷 열심히 공부해놓고 2교시 공부하고 3교시 공부하니까 1교시 거 날라가면 그거 뭐한 짓이에요. 계속 가볍게 앞부분을 중복으로. 자, 1교시 끝나고 오늘 2교시잖아요. 소득세 두 번째 타임. 소득세 두 번째 타임 하시기 전에 가볍게 예습을 어떻게 해요? 난 이게 문제야. 잔소리가 많아서. 자, 1교시 거 빠르게 한번 진짜 딱 5분 정도만 해도 돼. 더 하면 더 좋고. 뭐 너무 부담되면 그냥 실기 쪽에 신경 쓰셔야 되면 5분이라도 가볍게 쭉쭉 넘기면서 제대로 읽으세요. 형광펜 부분 위주로.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득세 공부 오늘 이자 배당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보다는 제목이라도 봐갖고 오는 게 나아. 그래서 5분. 최소 그래도 5분. 3분 동안은 보기 좀 힘들 거니까 5분 또는 10분 요 정도에서 복습 5분, 그 다음에
가볍게 예습, 뭔지 몰라도 돼. 가볍게 제목이, 오늘 이자도 배우고, 배당도 배우고, 금융소득 과세 방법도 배우는구나. 제목을 한번 훑어보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공부하는 거 너무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또, 효율 떨어지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지금 2교시 열심히 공부한다고 1교시 다 날아가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한번 보면 날아갈 걸 다시 붙들어 놓는 결과가 되니까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되 이제 중요한 거 3교시 설명드릴 거예요. 만약에 3교시 때 수업을 오늘이 3교시다 그러면 아까 그 5분 복습 5분이나 10분 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1교시, 2교시 자료를 누적으로 쭉쭉쭉쭉 종합과세, 분류과세, 이자 뭐 있었지, 배당 뭐 있었지 빠르게.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지 않아도 한 번 할 때마다 앞에 건 계속 누적으로 읽고 또 읽으니까 지겨워서 외워져. 괜찮아. 지겹더라도 외워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가볍게 예습이 돼 있다라는 전제로 뭐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잠깐 보시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원래 뭐 몇 개다? 6개. 2, 배, 사, 근, 연, 기가 있다까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제목에 희한한 게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저는 분명히 이자, 색깔이 너무 똑같다. 그죠? 자, 이자 배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융소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배우는 범위가 뭐예요? 소득세 법이라는 법에 적혀 있는 거고요. 다 법 조문이에요. 여러분이 배우시는 건 다 법이에요. 되게 우리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 법을 배우고 계시는데 그 소득세 법에서 각각 앞으로 얘는 뭐라고 부를게요 라고 용어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우리가 대강 퉁쳐서 부르는 게 아니야, 얘가. 그래서 금융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8단계 초과누진세율 이름 붙여줬던 거 기억나시죠? 걔 기본세율이라고 부르거든요, 소득세법에서. 기본세율 하면 몇 단계?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소득세법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는 정확하게 구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 자격증은 당연히 붙어야 돼. 자격증은 당연히 합격하시는 거고. 나랑 공부해서 자격증 떨어질 수가 안 돼요. 붙으셔야 돼요. 자, 무조건 붙는 거야. 자격증은 붙는데 붙었는데 얘는 원천징수 실무하는데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 하고 전산세무 2급을 딴 사람이라고 해서 뭐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그 자격증 적잖아요. 세무 2급 자격증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실무 경력자인가? 되게 업무할 때 그 정확한 용어 구사, 그다음에 법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과세 비과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회사 업무할 때 일단 첫 단추가 좀 좋게 딱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용어 같은 거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렇게 잔소리 길어지는 그런 용어들은요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예쁨 받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예요. 잘 하시면. 자, 그래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하고 배당을 합해서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시험 문제가 이론으로 나온다. 여기는 실기랑 관련 없어요. 왜? 실기는 근로소득 파트하고요. 그 종합소득 공제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공제 대상자. 그래서 비과세하고 1교시 때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근로소득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 세액공제가 실기랑 관련된 파트고 여기도 이론과 관련된 파트예요. 그래서 너무 막 어렵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기본 틀을 갖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정확하게 있는 거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라 대강 적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 너무 얕게 공부하는 거라서 일단 제가 교재에는 정말 정교하게 그렇다고 막 너무 지엽적이지는 않게 내용을 요약해서 빠짐없이 다 적어드렸거든요. 그중에 시험에 나오는 이론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총칙할 때처럼 1교시 때처럼 가볍게 어떤 게 있나 좀 빠르게 보고 한번 갈까요?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실기가 아니고 이론 시험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자, 문제 유형은요. 자, A라는 소득이 있다. 걔가 이자소득인가? A라는 소득이 있다. 걔가 배당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을 구분하는 거. 소득 구분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 구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자야. 이거는 미열거야. 미열거가 뭐지? 열거주의 과세에서는 열거가 안 돼 있으면 소득세 과세 할 수
없다. 세금 안 낸다. 그래서 또 이혼해야 되네. 이혼하면 이혼 의자로 어떡한다고? 세금 안 낸다. 받은 사람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손해배상금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이거 이자예요? 이거 배당이에요? 이거 한 가지. 이게 이자다 배당이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다 그러면 자 이자 소득 중에서 이배사 근영기는 원래 종합과세 해야 되죠. 종합과세 해야 되는데 근로에서 일용근로처럼 무조건 원천징수로 끝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방법. 자, 시험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 이자예요, 배당이에요, 소득구분이라고 해요. 소득구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금융소득 이자 배당의 과세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해드리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자로 열거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이자. 여러분, 은행 예금 이자가 이자다라는 거 공부해야 돼요. 그거 공부 안 해도 알겠지? 채권을 제가 어떤 뭐 국채나 공채를 갖고 있거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있어서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그럼 이자 소득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다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 딱 봐도 이자니까 정기예금 이자가 이자지 무슨 근로예요. 그걸 급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그래서 뭔가 이자라는 용어가 없는데 이자 소득인 거가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을 낚아버리는 용도로 쓰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이자가 뭐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자는 예금이자, 채권이자 같은 것들이 이자고요. 원래 성격이 배당소득은 뭐예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제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예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배당을 결의하면 현금 배당을 해갖고 제 증권 계좌나 그런 데 통장으로 넣어주겠죠. 그거가 배당 소득이에요. 그래서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에서 일단 이자와 관련해서 채권의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이자 처음부터 끝까지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세네 페이지를 다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거 한 덩어리를 따로 외우면 돼. 이거 하나만 따로 외워. 또 요거 하나만 또 따로 외워. 따로 외우면서 이거는 이자다, 얘는 양도다, 얘는 뭐 배당이다, 그런 거. 얘는 미열거다, 그런 것들만 구분을 하게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좀 다시 없애고 판서 안 했다는 듯이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면 자, 보시면 채권의 매매 차익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을 1억에 샀다가 채권은 뭐 국채, 공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채권을 1억에 샀다가 1억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원래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일단 소득세는 개인이 번 돈이라서 개인들이 채권 투자하는 거는 하시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 안 해요. 안 해요. 원칙이 뭐다? 항상 원칙부터 기억한다. 원칙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과세 못 한다. 채권의 매매 차익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미열거. 미열거는 소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채권 투자하고 싶다. 그 액면가 기본 억 단위야. 자, 근데 아무튼 그렇고 난 못해. 자, 예외 뭐가 있죠? 예외가 여기가 시험 문제가. 여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뭐 한 2, 3년 적금을 들어가지고 지금 한 4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내가 보통 예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다 써버리고 왠지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 목돈도 일반 요구불 예금 우리 현금성 자산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현금성 자산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그 요구불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분명히 나는 돈 안 썼는데 돈이 나중에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마치 없다는 듯이 걔는 정기 예금으로 묶어버려야 돼요. 이거 개인적인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뭐 36개월 들고 조금 보태가지고 이자랑 뭐랑 조금 보태가지고 400만 원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400만 원을 일단 그걸로 뭐 재투자하고 해봤자 결국 다 나중에 다 마이너스야. 그거 하지 마시고 안정자산으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안정자산도 있고 위험성 자산도 골고루 있는 게 낫지만 일단 처음엔 안정자산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건 이제 약간 충심 어린 조언. 그래서 예를 들어 400만 원은 없는 셈 치고 그냥 건들지 말고 계속 걔를 복리로 굴려야 돼요. 그래서 1년 단위로 먼저 정기예금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제가 400만 원을 들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정기예금
1년 단위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자율 얼마예요? 지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자율이 예를 들어 1.5%래요. 에이, 대출 받을 때는 이자율 엄청 많이 내면서 예금 이자는 엄청 짜게 주지. 그랬더니 그래서 너무 이자가 작은데 막 이랬더니 은행 직원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요새 환매채 조건 좋은 환매채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환매채 조건이 좀 좋은데 환매채로 하세요. 이래요. 저 실제로 대학교 2학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외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당시는 과외 3-4개 많이 좀 했었어가지고 약간 목돈 그 당시에 대학교 등록금이 한 학기에 저 사립대학에서 한 120 나올 때 한 학기에 200 모았으니까 저 열심히 잘 모은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들고 학교 안에 있는 국민은행인가 어딘가를 갔어요. 갔더니 그 텔러 언니가 그때는 언니죠. 제가 대학교 2학년생이니까 이거 정기예금 가입하지 말고 환매채 조건 되게 좋은 거 있어. 환매채 해. 그래서 환매채가 뭔데요? 그랬더니 정기예금이랑 똑같아. 근데 왠지 그 텔러 언니가 저한테 사기를 칠 거는 아니잖아요. 보이스피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0만 원을 넣고요. 그 환매채라는 거에 투자를 했어요. 환매채가 환매조건부 채권 이거예요. 환매조건부 채권.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환매채 투자해. 그러면 정기예금이랑 완전히 똑같아 라고 그 언니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을 냈죠. 그리고 통장, 우리 통장, 보통예금 통장 같은 그 통장을 받았어요. 통장을 받았는데 거기 딱 위에 커버를 벗기면 거기 이제 뭐 남정선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남정선, 이제 소유자는 남정선이고 채권 번호가 적혀있고 환매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만기가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025년 1월 1일 날 제가 1월 1일 은행신 1월 2일 날 가입했다 그러면 딱 1년, 다음 년도 1월 2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 정기예금의 개념이 뭐예요? 목돈을 집어넣어놓고 일정 만기까지 약정된 만기까지 기다리면 약정된 이자율을 주는 거죠. 확실하게 주는 거죠. 걔는 위험자산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갖고 있다 가격이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거의 내 원금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 채권은 원래 위험성이 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환매조건부 채권은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얘가 사실은 채권을 제가 그 은행에 가서 했던 게 뭐냐면 200만 원짜리 채권을 산 거예요. 채권을 샀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뭘 줘요? 통장처럼 생긴 걸 줘요. 통장, 왜 종이로 된 통장 모양으로 생긴 걸 주고 거기에 제가 그 채권 소유자임을 적어주고요. 거기에 2가지를 적어줘요. 만기 1년 그리고 만기가 되면 그거를 100% 약정으로 그 은행이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로 적혀 있어요. 정기예금이랑 경제적으로 실질이 똑같죠. 근데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채권을 사고 판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뭐다? 저는 정기예금이랑 똑같다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가입했었고 실제로 딱 1년이 됐을 때 가서 예를 들어 10%다 이자율이 그럼 220을 받은 거예요. 마치 정기예금 해지한 것처럼. 이게 여기가 설명이 제일 길어. 환매채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자, 그래서 환매조건부 채권이 환매채예요. 얘는 사전약정이율이 적용 안 돼, 그러니까 문장에서 사전약정이율이 적용 안 돼 있다라고 줄 수가 없어요. 원래 환매채 성격이 사전약정 이자율이 적용되는 건데 개념을 알고 계시라고 사전약정 이자율이 적용되고 그 은행 또는 금융기관하고 약정된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은 뭐랑 똑같다? 정기예금 이자다. 그래서 앞으로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 이 말은 뭘로 치환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정기예금 이자랑 동일한 성격이다. 따라서 얘는 이자소득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의 중도매매 시. 이 중도매매가 뭐냐면 어떤 채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이 액면가액 1억이고요. 저기 그 채권은 재무회계에서 부채 파트에 사채할 때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제가 사면 회사는 사채라고 부채가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 소유자가 돼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채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액면가액이라는 게 거기 나온 액면이랑 똑같아요. 액면가액 1억짜리를 1억에 샀다 그러면 그 액면 발행 받은 거죠. 그래서 자 1억에 샀다가 그 액면 금액의 10%가 이자다 그러면 매년 1억에 10% 산수해봐.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을 매년 이자로 그 채권 발행 회사가 준다는 얘기인데 회사별로 그걸 6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500만 원, 500만 원 주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요.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줘요. 그러면
매년 12월 31일 날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 이자가 순차적으로 생길 건데 그거를 12월 31일에 한 번 지급하는데 12월 말이 되기 전에 제가 1월부터 12월까지 원래 이자가 1,000만 원이 생겨야 되는데 6월 말에 팔았다 그러면 잠깐만요. 월할로 안 분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 벌었어요? 아직 돈 받을 때는 안 됐지만 나한테 생긴 이자가 얼마예요? 500이 생긴 거죠? 1억에 1년치 이자 1,000만 원 중에서 500은 이미 생긴 거죠? 그거는 상대방한테 채권을 팔 때 상대방한테 받아내요. 그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에요. 근데 이자라는 말 들어가니까 그렇게 외워요. 채권의 보유 동안 이자는 뭐다?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중도매매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 상당액이다. 보유한 기간 동안 생긴 이자는 내 거다. 그러니까 과세한다. 되셨죠? 이제 설명이 길었지만 이제 외우면 돼요. 채권의 매매 차익 원칙 뭐다? 과세 못한다. 미열거. 그런데 환매조건부 채권 딱 나오거나 키워드는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보유기간 이자 나오면 무슨 소득이다? 이자 소득이다. 되셨죠? 그거 하나 외우시고요. 자, 주식의 매매 차익은요. 조금 요건 특이해요. 주식은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요. 상장 주식이냐 비상장이냐. 비상장 주식은요. 단 한 주만 사고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요. 양도소득세. 근데 양도소득은 우리 시험 문제 종합소득 퇴직 양도 중에서 이론 문제에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종합소득이 아니다 했을 때 퇴직하고 양도는 빼야 되지만 그래서 일단 비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이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없고요. 자, 상장 주식은요. 대주주가 보유하거나 장외거래,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를 했다. 대주주 보유분 또는 장외거래분은 양도로 과세를 하지만 나머지는 미열거라서 따라서 주식의 매매 차익은 종합소득이 없어요. 맞죠? 자, 그것도 알아놓으시고. 자,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험 차익. 보험 차익이 뭐냐면, 자, 제가 보험금 불입을 매달 10만 원씩 1월 달부터 매달 10만 원씩 10월까지 10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보험금을 100만 원 넣었죠. 근데 어떤 보험 사고가 생겨가지고 보장성 보험이다. 그럼 보험 사고가 생겨가지고 제가 뭐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차익이 뭐예요? 산수로 계산해 보면 내가 낸 돈은 100만 원인데 받은 돈은 1,000만 원이다. 요것들은 다 뭐냐면 보장성 보험이에요. 암보험이라든가 좋은 일 아니에요. 보험 차익이 보장성 보험에서 보험 차익이 생겼다는 거는 아프거나 교통사고 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보세요. 보장성 보험은 원래 과세 못해요. 미열거. 그런데 제가 사업자다 그러면 사업에 사용하는 트럭에 대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그 보험료가 비용 처리가 되니까 법인이랑 똑같아. 회사가 쓰는 트럭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면 그게 뭐가 돼요? 예, 그 사업소득에 경비 처리가 되니까 혹시 그게 사고가 안 나면 좋지만 사고가 나서 거기서 보험금 수령하면 걔는 보험 차익을 총수익 금액을 잡아요. 그때는 자 사업소득 계산할 때 보험금을 냈을 때 필요경비를 처리했다면 그때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회사가 쓰는 트럭 같은 거에 보험금을 수령한 거예요. 사고가 나서 걔네들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절대로 보장성 보험은 이자로 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축성 보험이다. 그럼 말 자체가 뭐죠? 저축성이죠? 저축성 보험은요. 보험은 보험인데 내가 원래 만기까지 아무 사고가 안 난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제가 뭐 한 큐에 목돈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냥 따박따박 매월 불입을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계약서상 내기로 한 돈 총액과 계약서상 중간에 무슨 어떤 사망이나 이런 특정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만기에 저한테 들어오게 될 돈의 차이 금액이 저축성은 뭐가 더 커야 돼요? 성격 자체가 내가 낸 돈보다 원래 계약 자체가 만기까지 아무 일이 없다면 만기에 환급이 될 때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환급이 되게 되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 보장성 보험이라고 부른다. 죄송합니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부른다. 맞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의 구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느낌상 저축성 보험 뭐예요? 내가 낸 돈보다 원래부터 내가 나중에 받는 돈이 더 크다. 그래서 원래 얘는 원칙이 이자예요. 적금 뜬 거랑 똑같잖아요. 원칙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이름으로 저축성 보험 딱 나오면 아무 말이 없으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얘가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고 자, 얘가 만기 10년 이상이고요.
전체 불이익기간을 통틀어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또는 매월 월적립식인데 걔가 150만 원 이하다. 월 불이백 150만 원 이하다. 전체 총액 기준으로도 따지고 월 불이백 기준으로도 따져서 얘가 소액인 거예요. 소액. 선생님 1억이 뭐가 10년 해봐. 1년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반 서민들이 예금도 정기예금도 가입하고 싶고 적금도 들고 싶고 보험 생명보험에도 가입하고 싶은데 둘 다 들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이거는 합해서 같이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서민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장기 뭐라고 부른다? 장기 저축성 보험은 원래 아무 말 없이 저축성 보험은 이자 소득 보험 차익이 보험 차익은 내가 내는 돈보다 받은 돈이 더 컸을 때 그런데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인데 10년 이상이다. 그리고 1억 이하거나 매달 내는 돈이 15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때는 뭐 한다? 미열거 소득이다. 그래서 얘는 과세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그냥 개념만 그렇게 잡고 계시고요. 자, 손해배상금 뭐죠?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건 돈을 벌었다 할 수 없어요. 과세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건 뒤에 가서 배울 건데요. 재산상에 계약의 위약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뭐다? 묶어서 얘가 기타면 이자도 기타예요. 절대로 이자로 올 일은 없어요. 이 재산상의 계약의 위약 해약이 뭐냐면요.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그 전세 계약 2억짜리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계약금을 받죠. 계약금을 2천을 보통 10% 이자를 받고 그 계약금을 받는데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임차인이 원래는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이 대출이 안 나온 거야.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2억 중에서 2천만 원을 줬는데 1억 8천을 어디서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계약을 깬 거예요. 누가? 세입자가 깼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가져요? 원래 법상 그거는 임대인이 좀 그래도 뭐 착하다 나쁘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임대인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이 임차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 청년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러시다 그러면 좀 너그러우신 분들이면 그냥 그 돈 돌려주기도 하시는데 보통 돈 앞에서는 사람은 자 천사다 악마다? 악마다. 그렇게 보통 안 해요. 그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사실 상대방 때문에 이제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거에 돈 못 빼주고 뭐 본인도 좀 피곤해졌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다 받아요.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반반 쪼개가지고 반 정도는 그냥 주신 분을 보긴 봤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다는 못 주겠고 내가 그래도 너가 안 됐으니 반은 주겠다. 그분 좀 존경스러워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임대인인데 그 2천을 계약금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죠. 그거 과세해요 말아요? 과세합니다. 재산상 계약의 위약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근데 혹시 그렇게 이제 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제가 계약을 깼다 그러면 제가 임대인인데 제가 계약을 깨면 이 사람한테 계약금 받은 거 2천과 거기에 손해배상금 얹어서 4천 줘야 돼요. 이거 저희가 그냥 들으세요. 알아놓으면 이 세법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배액배상이라고 하거든요. 배액배상. 이거는 세법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 법인데 배액배상을 하는데 4천을 준 게 4천이 이 사람 소득인 게 아니고 자기 원금 2천 받고 동일한 금액만큼 손해배상금을 얹어서 줘야 돼요. 근데 제가 계약금 2천만 원 받은 것만 내가 계약 깨놓고 계약금 2천만 쏴줬다. 그러면 이분은 저한테 소송 거는 거죠. 소송 걸어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 2천을 받아갈 때 법원에서 이자도 지급해라. 이게 같이 간다. 법정이자가. 판사님이 판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손해배상금이 미열거면 거기 붙은 이자도 미열거. 손해배상금이 기타 소득이면 방금 말씀드린 재산상 계약의 위약 해약은 기타 소득으로 시험에 이론에 나올 거고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또 나오겠죠? 걔네들은 뭐다? 그 원본이 손해배상금 원본이 기타 소득이면 거기 붙은 이자도 기타 소득이다.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사실 금융소득 파트에 뭐가 좀 많은 게 뒤에 나오는 기타 소득이나 이런 애들하고 비교할 게 또 많아서 그래요.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요. 자, 비영업대금 이익이 뭐냐면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이자 소득이다. 자, 제가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신용도도 좋아야 되고요. 재산도 좀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보는데 마치
은행처럼, 은행은 법인이잖아요. 법인 이제 등기된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등기된 단체들이고, 개인 사업자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부업 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건 무슨 소득일까요? 대부업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매출이잖아. 걔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업이면 대부업이고 계속 반복적인 금전대여거든요. 걔는 사업소득인데 사실 제가 친구한테 1억을 빌리고 이자 내가 정말 급하니까 2달만 쓰고 이자 연이자로 5% 줄게 했다 그러면 친구한테 주겠죠. 그 친구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 대부업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쩌다 한번 어쩌다 한번 이자를 받은 거죠. 그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돈 빌려주는 걸 사업으로 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받아야 소득세니까 개인이 받은 거예요. 그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이자를 받으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 비영업대금이 매출액, 비영업대금 이익이에요. 다시 비영업대금 이익. 요거는 우리 실기에서도 이건 사실 전산 세무 1급에서 나중에 나올 건데 지금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비영업대금 이익이면 요거 영업대금이 매출액이라고. 그러니까 매출액이면 영업대금 이익이면 사업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이면 이자로 과세할 거예요. 이자로 과세할 건데 얘가 원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4%예요. 금융소득은. 지방세까지 하면 15.4인데 소득세법은 소득세, 국세만 가지고 얘기해요. 원래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거기에 지방소득세라고 100만 원에 10%가 붙는데 그건 실무고. 시험 범위는 지방세법은 시험에 없기 때문에 소득세 세율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원천징수세율 뒤에서 따로 할 거고 자 비영업대금 이익은 원천징수세율 몇 %다? 25%다. 이거는 외우고 계세요. 이거는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출자 공동사업자의 그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출자 공동사업자는 뭐냐면 자 A하고 B하고 C가 학원을 하나 차려서 같이 얘는 영어 선생님 뭐 이렇게 해놨네? 뭐 처음에는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기로 했는데 결국 A하고 B는 강의하고 운영을 하는데 C는 돈만 내놓고 그냥 자기는 강의도 안 하고 회사 운영도 안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식회사에 주식을 사서 배당받으려고 하는 출자자랑 그 주주를 출자자라고 하거든요. 출자자랑 동일한 지위다라고 해서 출자만 했다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출자 공동사업자는 개인 사업에 어떤 뭐 학원이 됐건 음식점이 됐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같이 개인 사업을 하면 걔를 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일을 해야죠. 근데 사업을 한다라고 해놓고 돈은 냈는데 일은 안 하는 사업자를 뭐라고 부른다? 출자 공동사업자. 그러면 나중에 거기 그 가게에서 뭐 학원이 됐건 음식점이 됐건 거기서 번 돈을 어떻게 할까요? 각자 쪼개서 자기 투자 비율대로 쪼개 가겠죠. 그런데 일한 사람은 뭐다? 일한 사람은 사업소득, 일 안 했으면 배당. 주식 투자한 거랑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외우시면 돼요. 출자 공동사업자, 출자 동그라미, 출자는 뭐다? 주주를 얘기한다. 개인 사업체의 주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주주는 주식회사라는 법인에만 있거든요. 근데 출자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인데 출자만 했다. 따라서 성격은 배당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또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라고 할 건데 얘도 원천징수세율이 25%예요. 자, 금융소득은요. 여기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따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이 14%인데 예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5%짜리가 두 개예요. 첫 번째 비영업대금 이익. 이익이 있고요. 두 번째 출자 공동사업자. 사업자의 손익분배금인데 여기까지만 적어놓아도 충분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밑에 거는 그냥 책에 나오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자 배당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